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책임지는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는 앉아있기가 생활화되어 있죠. 업무나 식사, 운전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앉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한 9시간 정도를 앉아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3분의 1 가량을 앉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혈당 수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무릎 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공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엉덩이가 좀 가벼우셔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하고 또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원장님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정민 원장님, 박지훈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몸을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많이들 나오셔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또 박 원장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는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움직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정맥 순환, 즉 이제 혈관들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지방을 이제 축적하는 부분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사가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 자체가 훨씬 더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 원장님께서도 좀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에 속합니다. 네. 태음인은 이제 조문에 따르면은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원장님? 네. 저도 저는- 태음인입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러한 조문을 읽었을 때 네. 딱 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진짜 너무 게을러서 밥 먹고 바로 눕고 그런 시절에는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갱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양인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몸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일 네. 추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살이 덜 찐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한의사들끼리 서로 뭔가 이게 체질 봐주니까 이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물론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덜 움직이는 사람이 조금 나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또 바이오리듬 활성화에도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수요일 여의보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이 비만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 원장님? 네, 정말로 이제 대사 관련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과잉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잉여 영양분이 몸에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야식이나 간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이러한 영양소가 쌓일 수 있고요. 이제 유행을 따라서 다이어트 방법을 휙휙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의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비만보다 대부분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살이 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현대의학에서 지금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비만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것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축적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체질량 지수를 재는 BMI, 아니면은 허리 둘레, 그리고 요즘에는 인바디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BM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183에 몸무게 78 정도로 BMI 24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약간 과체중에 해당하는데요. 네, 저도 약간 살을 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이 BMI의 많으시면. 허점이 네, 네, 약간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네. 어쩔 수 없이 높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BMI로 비만을 진단하실 때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비만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발병 확률이 4배 정도 높고요. 그다음 당뇨병이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6배. 그리고 고혈압은 12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WHO에서 말한 것처럼 비만이 단순히 살찐 상태가 아니라 질병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병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 상태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체질별로도 잘 찌는 체질이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정말 평생의 숙제거든요. 그래요? 네. 언제나 날씬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늘 항상 이제 좀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는 쉬운데 살을 빼는 거는 어려운 건지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전 원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이어트는 모든 현대인들의 고민에 해당이 되죠. 네. 우선 우리가 다이어트를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살을 빼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음. 그 이유는 저희의 몸이 진화적으로 그렇게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지 않게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옛날에 동굴에서 살면서 사냥을 통해서 살 때는 과연 먹을 것이 풍부했을까요? 아무래도 좀 겨우 사냥도 성공하고 가끔 채집으로 열매도 먹고 그러면서 이런 적은 음식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끼고 열량을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육상동물 중에서는 달리기가 좀 많이 느린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지구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냥 방식이 초식 동물을 지칠 때까지 쫓아가가지고 탈진한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인간은 이렇게 고효율로 진화되어 왔는데요. 이제 한 번 먹은 음식은 최대한 저장하려고 하고 또 그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을 빼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무언가를 먹었을 때 지방으로 이제 저장해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체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어떤 분들은 난 정말로 야식도 안 먹고 그러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유현 씨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렇게 네. 물만 먹어도 살을 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네, 실제로 이제 먹는 양에 비해서 잘 찌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배출이 더디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습담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습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 체액이 무슨 병리적 상황에 의해서 탁하고 끈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 순환을 방해하게 되면서 노폐물 배출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의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면서 칼로리 소비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쉽게 지치고 몸도 무거운 느낌이 나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그러면은 습담증을 의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게 먹어도 그것조차 잘 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그렇게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순환이 안 된다면 뭔가 좀 붓고 그럴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습담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번엔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습담증이라는 것은 결국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습담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밤샘 작업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든지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잖아요. 네.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사실 순환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습담증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이 나쁜 생활 습관이 있거나 뭐 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게 되는데 뭐 아침이나 밤에 잘 붓기도 하고요. 뭐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몸이 무겁기도 하고 뭐 아침에 좀 피로하다. 뭐 머리가 무겁다, 어지럽다,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날씨가 풀리면은 뭐 혹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건 뭐 관절통이 있거나 혹은 네. 근육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습담증의 증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담증의 어떤 증상을 좀 개선하거나 치료를 해서 배출이 잘 되는 몸으로 바뀌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지고 또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변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이랑 배출이 좀 잘 되는 그런 체질 혹은 네. 그런 증상으로 이제 변환하게 되면은 사실 살이 잘 찌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거나 계속 뭐 누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습담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살도 잘 찔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많이 움직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말로 이 운동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건지 전 원장님 어떤가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이제 지방이 있고 뼈, 근육, 체수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지방과 체수분, 즉 부종을 빼는 것이 목적인데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예시를 들어서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근육과 체수분이 빠지면서 감량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그리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역시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식단이 더 중요한 셈인데요. 비율로 나누자면 운동이 2, 식단이 8 정도의 비율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한 셈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활동으로는 체지방을 좀처럼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이제 지방 1kg를 산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7,2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데요. 7,200칼로리요? 네, 엄청 많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걷기 운동 1시간을 열심히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가 겨우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제 운동이 끝나셨으면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흰 밥 공기 하나만 먹더라도 그때 250칼로리로 다시 보충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이것은 각각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기초 대사량이 70 그리고 활동 대사량이 30 정도로 지방을 태우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활동 대사량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기초 대사량은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하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네. 잠을 잘 때도 소모하고요. 심장을 뛰게도 하고 호흡을 할 때도 그리고 소화를 할 때도 그때도 들어가는 에너지들을 바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은 이제 개인마다 타고나는 정도가 다른데요.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유전적으로도 타고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육량도 빠지게 되면서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식단과 운동의 영향을 이제 비율로 따져보면 8대 2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단이 이제 정말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운동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운동은 이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감소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근손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손실에 대해서 남자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예민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운동이 중요하고요. 또한 운동 자체를 하게 되면 이제 노폐물 배출을 땀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그를 통해 가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순환이 개선되면 그만큼 대사 활동도 좋아져 가지고 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저희가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요. 네. 교감 신경은 저희의 소화 작용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복감은 줄여주고 포만감은 길게 가져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발산과 혈액 순환 개선은 이제 수면 시간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손실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에도 이 운동이 많은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은데요.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과정만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요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독 요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약간은 우울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2년 후에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체의 28%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후에는 단 3%만이 그 빠진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살을 빼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유지하는 건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살을 빼는 거를 일정치를 달성하셨어도 다이어트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 급속 감량기, 살이 쭉쭉 빠지는 때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지 않는 듯한 정체기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살이 더 찌거나 아니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한 요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요요는 왜 오는 건가요, 원장님? 네. 요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몸이 수만 년간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살이 빠지는 상태 자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을 악착같이 몸에서 끌어당기려고 하고요. 또한 급속 감량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분이랑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대사적응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약간 이제 나는 이제 체중이 좀 줄었으니까 맛난 것 좀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다이어트 식단보다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낮아진 기초 내사량으로 인해서 살이 급속하게 찌면서 요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5년 동안 다이어트 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데 이게 나의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를 좀 롱런할 수 있도록 한의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도와주는 다이어트 한약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공복감을 억제해주는 약재와 이제 대사량을 올려줘서 칼로리 소모를 돕는 약재 등을 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네, 이러한데 이제 대부분이 한약은 식후에 먹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은 식전 1시간 아니면 30분 전에 미리 섭취를 하고 식단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가끔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선생님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은 다이어트 한약의 구성 약재 중 마황 때문입니다. 이 마황은 복용할 때 대사량을 높여주기에 마치 운동한 것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저희도 이제 운동하고 나면 땀도 나고 심장도 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운동을 하고 나면 잠도 잘 안 오죠. 네, 마왕의 이런 대사를 올려주는 효과인 거지 부작용은 아닙니다. 결국 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용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강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고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도울 수 있는 한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한의사가 처방하는 마왕은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한약재에도 많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독성 비교를 하자면 같은 양의 커피에 비교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카페인과 마왕의 독성을 비교해 보면 카페인이 3.4배 정도는 더 높다고 하니까 오.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고 자, 이제 네. 저희가 한약 말고도 네. 한의원에는 전기분해침이라고 부분 비만을 처리하는 그런 술기들도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약침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의학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체중 감량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성공을 한 사람들, 장기간 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아까 감량을 유지한 사람들이 5년 후에도 유지한 사람들이 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초기에 급격히 체중을 감량한 사람, 즉 살을 뺄 때 훅 한 번에 많이 빼신 분들, 네. 그리고 탄수는 좀 줄이고 네. 단백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 그리고 체중을 잘 재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칼로리더라도 이제 햄버거나 이런 음식보다는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도 더 오래 줄 수 있는 채소 같은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먹으신 분들, 그리고 일주일에 운동으로 2,000칼로리, 즉 주 5일 1시간 이상 정도를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5년 후에도 체중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개 이제 저녁을 저는 7시까지 드시고 난 다음에 절식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즘 뜨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이들 네. 하잖아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 쉬는 시간을 주면서 저희가 평소에 먹었던 잉여 칼로리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티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단의 구성도 중요한데요. 네. 식단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탄단지 비율로 따졌을 때 3대 5대 2 정도의 비율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빠르고 그다음에 혈당도 빠르게 올리는 면이나 아니면 밀가루 이런 것보다는 포만감도 길게 주면서 그다음에 건강한 식이섬유도 많은 잡곡밥 같은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종류는 뭐 닭가슴살 네.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한식을 먹잖아요. 네. 네. 그 한식 중에서도 탄수화물 양 정도는 반 정도로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식단이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단 하시면은 대부분 유명한 식단이나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속성이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5대 비율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식단에 대해서 큰 원칙, 탄단지 비율을 3대 5대 2 정도로 맞춰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3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다이어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그 질환, 바로 부종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어제 밤까지 맞았던 반지가 안 맞는다거나 뭐 주먹이 안 쥐어진다거나 양말에 자국이 심하게 남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종이 있다고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부종의 정체가 뭔지 먼저 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종의 정체. 사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부종의 원인들과 양상들이 있는데 이 네.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건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식담증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부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만 먹어도 붓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부종의 양상이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부종의 양상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혹은 뭐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종은 인체 내에서 이제 순환돼야 될 체액들이 림프관이라든지 혈관에서 잘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고 조직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종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살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즉 부종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순환이 되지 않고 그 부위를 눌러보았을 때 탱글탱글하면서 탄력이 없는 누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물살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종이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물살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종이 만성화되면 물살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자가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좀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일단 네. 부종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기는 부종인지 아니면 네. 저녁에 이제 생기는 부종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침 같은 경우는 일어났을 때 뭐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위가 저녁에 비해서 좀 더 탱글탱글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다르다고 하면은 이게 아침에 나타나는 부종일 수 있고요. 네.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관성 부종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리에 나타나는 부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차이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부종이 부위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중턱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방이 축적되기도 하지만 좀 네. 부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종으로 우리가 좀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렇게 부위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따라서 부종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이제 부종의 원인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데 그중에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부종이에요. 네. 그래서 순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순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막혀 있느냐, 요거의 이제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추가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추가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면서 뭐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붓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환 장애로 인한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들이 있게 되는데 주로 만성으로 나타나는 부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질환성 부종이라고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만성형 부종, 질환성 부종으로 보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오남용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종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이런 약물을 복용하신다거나 혹은 뭐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성 부종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림프 부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 부종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수술 후에 하는 부종이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후 부종도 있고요. 뭐 생리 전에 나타나는 부종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종들이 있는데 이런 부종들은 어떠한 원인으로 이래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부종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게 치료의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술 후에 이 정말 부종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자연적인 회복을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술 후에 생기는 부종 같은 경우는 네. 조직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부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손상을 회복시키는 방면으로 치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뭐 불금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증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가령 뭐 관절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붓기랑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관절 수술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양악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중격 망곡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멍과 혹은 뭐 불급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그에 맞춰서 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치료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조직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돕고 그리고 염증 상태를 줄이는 방면으로 치료 목표를 잡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의 치료로는 매화침이라는 치료 그리고 온열요법을 통해서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 방면으로 치료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뭐 고주파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해독 한약을 처방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앞서 비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종과도 상당히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제 부종이 많은 분들이 셀룰라이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셀룰라이트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 부종과 셀룰라이트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종 그리고 우리 지방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르게 되면은 살살살 들어가면서 말랑말랑한 형태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피부가 좀 두껍고 약간 탄력은 있으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그 단단한 살과 뭐 물살 막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아요. 출렁출렁한 살 있잖아요. 출렁출렁한 살이 바로 물살이고 단단한 살은 주로 이제 피하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부위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셀룰라이트와 같은 그런 증상들은 주로 이제 허벅지라든지 뭐 엉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네. 주로 이제 피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다 변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방이 많이 있는 부위에서 점점 노화라든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변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문제인 거죠. 그 외에도 뭐 부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물살이 만성화가 되면서 주위에서 또 지방 조직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생성이 되거나 혹은 지방 세포가 과증식 혹은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방 부종의 범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방도 있고 부종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또 치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셀룰라이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갑자기 살을 확 빼신 분들에게 셀룰라이트가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살을 빼거나 혹은 이렇게 갑자기 뭐 체중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조직이 변성이 돼요. 그래서 네.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조직이 변성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의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갑작스러운 감량이라든지 혹은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 원장님께서 이 지방 부종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부기가 오래되면 살이 된다라는 게 이 지방 부종을 뜻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전 원장님? 네,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붓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혈관 내의 체액 성분이 세포 사이사이에 쌓인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지방과는 조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액 순환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종이 생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액 순환이 저하되는 만큼 에너지 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 만큼 다시 지방이 쌓이기가 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이 더 쌓이기도 쉽고 비만한 사람들이 붓기가 생기기도 쉬운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기와 지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성질이긴 하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부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한의학에서 고서에서 예로부터 부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경학전서라는 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종을 허증이랑 실증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증과 실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쉽게 말하면 허증은 허약해서 생기는 거고 실증은 염증 상태가 있거나 너무 실해서 생기게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있는 수술 후 부종 같은 증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실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거나 불금증이 있거나 뭐 염증 상태가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보통 우리가 붓는다,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손이나 얼굴이 붓는다 이런 일상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 허증성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통증이나 뭐 혹은 뭐 불금증이라든지 뭐 멍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허증성 부종으로 놓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허약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든지 혹은 순환을 개선하는 방면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부종 치료에 효과가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근데 이 척추 부정열이나 이런 것도 부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척추 부정열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나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 척추 부정열로 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혈관이 좀 막혀 있다든지 혹은 뭐 림프관이 막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척추 부정열로 인한 부종이 많은데 이걸 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형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정을 해서 뭐 부종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런 목적도 가지고 시술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중간중간 이 부종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내용이 좀 살짝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자 부종의 한의학적 치료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부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의 치료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진단이 가장 정확해야 돼요. 아까 네. 여러 가지 부종의 양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종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이게 전제로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종을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한의사가 망진, 혹은 촉진이라고 해서 보거나 혹은 만져보거나 해서 이 부종이 어떠한 양상의 부종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적혈구나 백혈구의 수치, 뭐 그 외에 다른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한의원에서도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근육이라든지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한 이후에 부종에 대한 진단이 들어가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안면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안침이라든지 아니면 매화침이라고 하는 시술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고주파를 주사를 한다든지 혹은 만약에 지방 부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윤곽약침을 시술을 해서 안면부의 부종과 지방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 부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환을 많이 개선시키고 혈액의 개선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산삼약침을 도모해서 순환을 개선시키고 대사를 좀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매선요법을 통해서 부종으로 너무 처져 있는 살이라든지 너무 볼륨감이 커 있는 부분을 위치를 잡아준다거나 혹은 뭐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 산후 부종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사실 어열로 인한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어열을 치료하는 뭐 어열 약침이라든지 맞춤형 해독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평소 좀 잘 붓는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 부정열로 인한 부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자세라든지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되고요. 네. 특히 아침에 많이 부으시는 분들, 얼굴이나 뭐 손에 많이 붓기가 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물을 포함해서 뭐 나트륨이라든지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사실 거의 금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취침 시에 얼굴이 이제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추베개를 사용해서 자세를 고정시켜서 바른 자세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네. 얼굴이 많이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얼굴이 부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이제 네. 턱 밑에 있는 림프절 혹은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는 부위를 마사지를 해줘야지 그 혈액 순환이라든지 림프관 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부종이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자, 바른 자세로 자기, 그리고 야식은 금지, 또 그리고 턱 밑에 있는 림프절 마사지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부종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나눠본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보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전정민 원장님께서 두통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두통을 발표하게 된 한의사 전정민이라고 합니다. 두통,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63%,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70%가 1년에 1회 이상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꽤나 많은 수치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누어집니다. 별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1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원발성 두통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두통 환자가 여기에 속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긴장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 분발성 두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앓는 두통인데요.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정컨대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함께 근육 긴장으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른 것처럼 양측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요. 또한 압박감이나 목이나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 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편두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때문인지 한쪽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좌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의 발생 양상은 이제 맥박성으로 머리에서 쿵쿵 울리듯이 아픕니다. 그와 함께 이제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이런 두통도 같이 오고요.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리주기를 전후로 해서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특이 증상으로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시야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빛이 어른거리거나 반짝이는 점들이 나타나고 나서 20에서 40분 후쯤에 맥박성 두통과 함께 오심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히 외부 자극, 밝은 빛이나 소리에 과민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이제 25살 무렵에 편두통을 앓았었는데요. 저에게 맞는 체질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군발두통입니다. 군발두통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절이나 특정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극심한 통증입니다. 한쪽 편측의 통증과 함께 자율신경 자극 증상인 눈충혈 증상, 콧물 증상, 그리고 눈물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응급 두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이 치듯 극심한 두통, 의식 소실 및 간질 발작이 동반되는 두통, 안구 주위나 두개골 위에서 잡음이 들리거나 분출되듯이 뿜어나오는 구토를 동반한 두통,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어도 점점 심해지는 두통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축두동맥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병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한방에서는 어떻게 두통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을 발생 부위, 통증 양상, 그리고 특징 등에 따라서 정두통, 미릉골통, 습열두통, 아니면은 열골, 기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1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애매모호하고 증상이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두통에 대해서 침, 약침, 뜸, 추나 아니면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혈자리로는 풍지, 풍부, 아문, 태양, 백회 혈자리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풍지, 풍부 혈자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후두와 근육이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뒷목을 타고 올라가는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되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약침이나 침, 추나를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두통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그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 개인마다 체질에 맞는 처방을 통해 가지고 신체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면서 두통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두통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차성 두통같이 특정한 원인이 있는 두통이 아닌 이상 1차성 두통이 대부분인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두통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통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긴장시키는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 예를 들어서 커피나 홍차, 탄산음료 같은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또한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술, 담배 등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밝은 광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큰 소음에 노출이 되는 환경들은 어느 정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항상 중요한 셈이고요.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한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정 성분에 대해서 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민이 포함된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나 콩, 초콜릿, 치즈 등이 있습니다. 해당 식품들을 먹었을 때 만약 두통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식단에서 그러한 식품들을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운동 부족과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때 근육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생활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풍지풍부 혈자리들을 간단한 마사지볼이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한방 두통을 진행했던 한의사 전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정민 원장님께서 두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원장님 요즘 덥잖아요. 이제 더위를 먹고 나면 두통이 온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서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체내 중심 온도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네. 뇌에서 과민 반응을 하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오. 네. 그다음에 탈수 증상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물을 같이 이렇게 드셔주는 것 또한 그러한 두통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더웠을 때는 더웠을 때 두통이 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위를 많이 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체온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